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중심으로 15명 내외의 장차관에 대한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자, 오늘 임명된 차관 중에는요, 한국 역도의 전설 장미란 교수가 문화체육부 2차관으로 발탁이 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당 의원들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간의 고성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정치권 이슈 가운데 오염수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죠. IAEA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을 보도했습니다. 오염수 관련해서 검증 결과를 우리에게 직접 설명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준비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멍게가 수입이 된다,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돌다 보니 유언비라든가 괴담이라든가 이런 게 증폭돼 가지고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최대 피해자인 어민, 외면한 채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방출된 오염수 중 삼중 숙소는 4년에서 5년 이후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되고 10년 후 우리 바다의 평상시 삼중 숙소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인 현재 상태의 알프스 기준으로는 배출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핵종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잠정 확인된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재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되기 때문에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과학 운운하며 괴담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IAEA 검증을 금과 억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네,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안정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최종 검증 보고서도 발표할 전망인데요. 자, 근데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을 직접 찾아서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 섬나라 쿡제도 이 정도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배성규 위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그 IAEA 그 사무총장이 온다는 나라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이 국내적으로 논란이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IAEA가 이 후쿠시마 원전수 안전 점검을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직접 논란이 있는 나라에 와서 얘기를 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 IAEA 하면 우리 국민들은 다 아마 뭐 북한 핵 그 검증하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IAEA는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 관리를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식 기구입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핵 안전과 환경 보호 문제, 네. 두 번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군사적 이용을 그 금지하는 그런 활동인데, 우리가 세 번째만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주 활동은 주로 핵 안전과 환경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IAEA가 이게 정말 안전한 건지, 네. 환경에 영향이 없는 건지를 직접 검증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6번 검증을 하고 있고 5번까지는 이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해왔고, 지금이 마지막 6번째 검증 결과인데, 이름은 이번 주 생각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결과를 다른 나라,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다른 나라는 논란이 별로 없는데, 예. 지금 한국과 뉴질랜드와 쿡 제도가 세 군데가 좀 논란이 많으니까 직접 설명하겠다는 건데, 네. 쿡 제도는 이 미국과 프랑스 등이 이 핵 실험을 했던 곳이라 그렇죠.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고, 예. 이 뉴질랜드가 여야 간의 싸움이 있고 가장 싸움이 큰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제일 먼저 일본을 네. 갔다 방문해서 야당한테 예. 또는 국민들한테 또는 시민단체들한테 이 검증 결과가 어떤 것이고 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네. 배경을 설명하겠다고 직접 사무총장이 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정부에서는요, 외교부가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당국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정해진 바는 없고요.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고도 된 거고 그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마음대로 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아직은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총리가 IAEA를 방문했을 때 초대를 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염수 방류 시점과 맞물리고 검증 보고서 최종 나오는 시점과 어떻게 맞다 보니까 한국을 방문하는 식으로 이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IAEA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유엔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IAEA는 핵의 사용을 장려하고 원자력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만큼 그 보고서에 기대해 어민들의 마음을 돌려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도 IAEA 검증을 금과 억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지금 IAEA는 핵을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금과 억지로 삼지 말자. 그럼 유엔으로 가자 이런 주장인데요. 김근식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배성기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적으로 그 기능들을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IAEA만의 어떤 공신력 있는 기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NPT 체제 바깥에서의 대량 살상 무기 핵폭탄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핵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핵 안전 기준을 만들어서 환경 보호를 위한 핵 안전 환경 기준을 설치해서 그걸 규범에 따라서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저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AEA를 못 믿으니 유엔으로 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엔 총회에서 투표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하고 5개국이 투표를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유엔에 문의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유엔에서 어디에 그걸 넘길까요? IAEA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넘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빈약한 논리 속에 저는 사실은 말장난이라고 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공신력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따르는 게 기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국의 정보기관 중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이야기 제가 하지 않습니까? 예.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이 약품을 시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결정하는 유일한 기구는 식약처입니다. 네. 식약처에서 파르지 말라, 또 팔아라, 팔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끝나는 거거든요. 네. 국제적으로 그러면 이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만들고 그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아닌지를 검증해서 안전에도 무방하다라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은 IAEA가 유일합니다. 근데 IAEA를 못 믿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거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활용해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과도하게 지금 경가부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약간 꼬집었어요. 만약 유엔에 가서 IAEA 입장이 유엔 입장이다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유엔도 못 믿겠다. 탈퇴할 거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은혜 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좀 두 가지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IAEA든 뭐 유엔이든 우리가 뭐 검증할 수 있는 기구는 많겠죠. 근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을 음식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먹을 식탁인 거죠. 근데 그렇다면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믿지 않고 국민이 신뢰할 수 없으면 저는 신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줄이는 일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해양 투기가 34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고요. 하지만 일본 그 땅에 육상으로 보관했을 때는 3천억에서 2조 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그 폐수들을 방류하는 게 옳겠지만 대한민국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정부가 이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목숨과 또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이내에도 진도 한 3에서 6 정도에 되는 지진이 한 180번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가고시마의 센다이 원전에서는 지진을 대비해서 대규모의 그 주민까지 참여한 훈련도 진행이 되었다고 네. 합니다. 앞으로 이런 선례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불시의 사고가 났을 때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예. 이것들도 저는 국제사회가 함께 네.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진 나면 어떡하냐, 저희 그냥 쌓아놨다가 또 당하냐, 그대로 나오는 게 낫냐, 아니면 희생시켜서 조금이라도 보내는 게 낫냐, 이런 또 반론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과학환경 분야의 이제 언론인인데 황우석 사태를 특정 보도했던 강양구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최선이냐, 이건 또 하나의 일이고, 그리고 오염수가 처리돼서 나오는 게 이게 실제로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이걸 따지는 건 다른 일이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최선의 방안, 그러니까 땅에 묻던 뭐 안에 보관을 하던 그런 식의 비용이 더 드는 방법, 그걸 택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오염된 물들을 처리해서 내보냈을 때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또 다른 거라는 거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또 따져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강 씨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11년 3월 사고가 났습니다. 2013년 3월까지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는 거 설치가 안 됐어요. 2년 동안. 그때 어떻게 됐느냐? 2년 동안 매일 300톤씩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하수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고 난 원전을 거쳐가는 지하수까지 포함해서 매일 300톤의 물이 태평양으로 쏟아져서 지금처럼 똑같은 거죠. 이게 미국 갔다가 돌아서 뭐 우리나라에 왔다고 이야기하면 뭐 국민의힘 주장에는 4, 5년, 민주당 주장은 7개월이면 온다 그러니까 7개월이면 한 10대여 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물이 왔다 갔다 한다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0년에서 12년간 우리 인근 바다에 조사를 했는데, 방사능 조사하는 게 100군데 좀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친 거냐 안 미친 거냐? 이 물이 희석도 되지 않을 때 그대로 쏟아져 내려왔는데, 그럼 몇 년간 쏟아져 내려왔던 300톤의 물씩 매일 그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변화가 없는 건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과학과 또 다른 정치적인 주장과의 차이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박을 가지고, 그러니까 확률을 가지고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야당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요, 모든 과학적인 자료를 동원해서 과학적인 과학자들, 과학학회를 동원해서 다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금 또 앵커께서 소개하신 대로 2011년 3월 달에 사고 났을 때 2년 동안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해안에요, 92군데를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사를 했어요. 해양 오염수를. 해양 그 방사능 오염도를 갖다 계속 조사를 했는데 92군데에서 아무런 유의미한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용한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용한 거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조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억지로 얘기를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과하게 좀 오버할 정도로 이 몰두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쁘게 표현하면은요, 정쟁의 혈안이 돼가지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런 아주 그 어거지 생떼를 쓰는 태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2011년도에 사고가 12년 전에 나서 무슨 알류우산 해류인가요? 그 해류는 아예 한반도에 오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해류는 뭐 4, 5년 돌아서 온답니다.
그럼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2번 돌아가서 왔다 갔는데 92군데서 조사를 10년 동안 했는데 한 군데도 안 나왔는데 뭘 더 이상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네. 자, 뭐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최근에는 퇴적된 것, 표면수가 아니라 이제 밑에 깔린 거, 그걸 먹고 뭐가 자꾸 생기면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뭐 고질라 같은 것도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을 잘못 먹은 이 어류랄까요? 그게 하나씩 윗단계로 가다가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 가능성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톤 미만의 어선을 이끄는 어업인 단체, 생계를 이렇게 어업을 하는 단체죠. 한국연안어업인 중앙회 소속 어민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좀 살려달라 그럽니다.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을 털어놨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전쟁 도구로 삼고 우리 수산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을 볼모로 잡아 더 이상 인진극을 벌이지 말라, 과학적 진실을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부탁합니다. 어민들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어민들 살려주십시오. 바다는 걱정 마시고 우리 살 길을 민원하셔서 우리 살 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권이 자꾸 불안 조장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주장까지도 했습니다. 답답하니까 이제 국회까지 찾아오고 여야를 방문한 걸 텐데요. 설주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글을 상당히 이렇게 어떤 의사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 내놓은 글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인데, 어떤 글에서는 상당히 안전하다, 괜찮을 수 있다라고도 돼 있고요. 뭐 어떤 의사분이 글을 올리신 거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글들도 있는데, 저는 아까 민정상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부와 여당이 할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라든지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단순히 괴담이다, 이렇게 선동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라만 보시지 말고 그러면 논의를 해야죠. 싸우기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너무 그렇게 치부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명한 학술지 사이언스라든지 네이처지에도 지금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려를 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우려를 하지 않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거기에서도 지금 논쟁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어떠한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논쟁을 하는 것을 단순히 괴담이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심하겠냐, 오히려 뭘 보여주면 안심하겠냐라는 걸 물어보고 저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핵폐수라고 그러면 그게 과연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뭐 핵폐수라고 하든지, 그걸 영어로 쓰면 영어 해석하기 좀 나름인 것 같아요. 뉴클리어 웨이스트라고 하는데, 어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핵폐수다, 오염수다, 처리수다, 그걸 나누는 말로써 어떤 뭐 정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부 여당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에서 방안을 얘기해봐라.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뭐가 문제냐 생각하냐면, 일본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번에 우리나라 검증단에 시찰단에 갔었을 때 검증 너희들이 마음껏 해봐라, 그래 안전하다, 이렇게 했었으면 오히려 이런 의혹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이 제기를 안 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정부 여당이 아쉬운 태도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에 여야가 생산적인 머리를 맞대면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여당에서 또는 정부의 대책을 세워달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못 믿겠다, 절대 내놓지 마라, 방류해서는 안 된다,
아까 핵폐수라고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주인가요? 이재명 대표 했던 말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는데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물에 독극물을 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공포심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괴담 중에 괴담이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분위기를 띄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수준으로 계속 안전을 우려할 수밖에 없느냐. 야당이 저렇게 떠들어대니 우리 아이들 밥상을 책임져야 될 어머니들, 그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도 안 되는데 그런 불안감을 선동해서 계속 만드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하는 건 설비 노사가 잘 말씀하셨어요. 정부에 대해서 이게 일본 정부에 이걸 좀 요구해 주세요. 일본 정부에 이런 정보 공개를 좀 요구해 주세요. 이건 좀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보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하라고 실찰단이 갔고 지금 그래서 아까 화면에 나왔던 국무조정실 1차장 중심이 되는 뭐가 있습니까? 정부의 일일 브리핑을 하잖아요. 일일 브리핑의 내용들을 그런 과학적 자료와 근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 제안하면 그 설명에 대해 답변을 내놓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알프스라는 게 작동된 10년 동안 6번이가 고장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뒤져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좋은데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사능 테러다, 핵폐수다, 이건 뭐 먹으니 소금이 없어진다. 확인되지 않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이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야당의 역할들을 지금 그 과도하게 괴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통해서요. 도쿄전력도 방식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저장돼 있는 수조마다 방사능 물질이 다르니까 샘플링 해봐야 틀릴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걸 섞어서 균질화하는 작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것도 이제 문제 제기에 따른 거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과학적인 근거에서 문제가 없다든지 크게 영향이 없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IAEA가 지금 검증은 몇 차례 했습니다만 중간 보고서 보면은 일본의 처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마 이 최종 보고서도 나올 걸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믿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국제적인 기준의 방류 수준을 맞춘 상황이라면 일본에 대해서 그걸 방류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배 위원? 아니죠. 지금 이게 IAEA에 의해서 정해진 방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이하로 내려가면은 IAEA가 그거는 방류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그냥 방류가 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사실 유엔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용인이 되는데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어쨌든 방류 안 하는 게 방류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느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고 만일에 일본을 방류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럼 한국의 원전은 그 원전 냉각수 왜 방류하니?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사실은 그 기준에 걸려들게 돼요. 같은 걸로. 근데 지금 사실 몇 년 전에 그 중국의 광동성에서 이 후쿠시마보다 6.5배나 삼중수소가 많은 그 냉각수를 방류한 적이 있어요. 그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따지면 국제적으로 다 따져봐야 돼. 모든 원전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국제적으로 IAEA라는 객관적인 그 유엔 산하 기구가 얘기를 한다면 일단 그 자체는 안 받아들일 방법은 없는데 그 이후에도 그럼 일본이 제대로 그걸 지키고 있는지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감시해야죠. 그건 하지만 이걸 갖고 IAEA 못 믿는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어업인이나 수상 관련 상인들 정치권의 공포감 조성 상당히 우려스러울 텐데요. 상인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회 먹으면 안 걸린다든가. 저희 수산업자라든가 어민들한테 피해가 직격탄으로 오는 것 같아요.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생각하죠? 아직 오일 끓지도 않았는데. 장사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보세요. 없잖아.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 다 문 닫고 놀지 않을까. 노량진 수산시장 화면엔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홍보 영상까지 틀어놓을 정도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안심하고 회도 드시고 수산물도 사가시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일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30년 후에도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과학이다. 과학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야 관련 발언도 한번 이어서 보시죠. 좋습니다.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를 해서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은 5개월, 6개월 뒤에 방사능이 유입이 안 됐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30년 이후에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을 했나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과학이거든요. 30년 이후에 바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희석시킨 그 오염수가 방류 기준에 맞다고 해서 안전하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예,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과학이었고 퀴리 부인이 방사성 위험성을 알지 못해서 결국 과다 노출로 사망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방류수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기준 미치라고 하지만 이게 30년 뒤에는 안전할지 어쩔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보십니까, 민 원장님? 그러면은요, 예. 그렇게 의심해. 근데 그런 걸 기우라고 하잖아요. 예. 기우, 근거 없이 걱정하는 걸 기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그런 무책임하게 선동한 것은 진짜로 무책임한 거죠. 더더구나, 그 정치 권력에 있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정성 있게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생활을 염려한다고 그러면은 네. 저 수산업 종사하신 분들은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민들한테 30년 동안 팔지 말고 다른 거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증명될 때까지 그런 어거지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그 수산업, 어부들, 수산업 하신 분들도 부진지지만요, 횟집들도 지금 다 지금 하루에 한 테이블, 한 손님도 없는 그런 가게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급 효과가 저는 더 걱정돼요. 네. 이제 그럼 해안에 양식되면은 우리 김밥 엄청 먹지 않습니까? 이제 김도 안 먹어요, 김도. 그러면 김밥집들 전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횟집들에서 회만 팝니까? 고추장, 된장, 쌈장, 그 다음에 야채. 그러면 야채 농가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악영향이 계속해서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저는 야당이 여당한테 손을 잡고 네. 정말로 어디 그 위험성이 있는 같이 시찰을 같이 가자든지 네. 같이 아무튼 뭐 공청회를 하자든지 해서 예. 과학적인 움직임으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남대문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뭐 참석자 명단을 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당내에서는 좀 반발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열리는데 지역까지 다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게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은혜 의원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후쿠시마 지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지도부와 당대표가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거나 뭐 이런 조직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전 지역에 계시는 뭐 당원분들이나 이제 또 시도의원분들이 또 서울에 올라오셔서 같이 집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어머니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서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뭐 소금 사는 거 성공했다. 뭐 소금 20kg를 샀다. 그리고 네. 원래 김장을 안 하시던 분도 올해는 아무래도 김장을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우리 아이들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뭐 괴담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좀 신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죠. 그 체르노빌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뭐 그 땅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렇게 나왔던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이렇게 건강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사실은 원전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뭐 당장 몇십 년 후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고 당장 1년 후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학은 과학으로서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염려나 국민들의 걱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소금 관련해서는 뭐 여기 지난번에 저희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만 야권의 전문가도 소금은 문제 없죠. 그랬더니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걸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그걸 바로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것들 뭐 지적할 수는 있는데 아닌 걸 자꾸 걱정하시는 거는 그게 정말 잘못된 정보고 기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천일염 삼중수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삼중수소는 물 다 날아가면 소금이 생기는 건데 물에 섞여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천일염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2년, 10년 모르는데 2011년 3월에 사고 나자마자 물로 그냥 엄청난 양이 쏟아졌습니다. 12년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나오는데도 문제가 있다. 희석시켜서 몇만 분의 1로 또 희석시켜 나오는데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럼 과학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라는 데 대해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주장들이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이거 맞는데 참 찜찜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정부가 그걸 좀 해소시켜줘야죠. 그게 책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이 최종 수혜자는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당선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봐야겠죠. 근데 검찰에 이른바 깡통폰, 뭐 속에 내용이 없는 그 전화를 제출했는데 증거인멸 의혹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송 전 대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 같은 거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PC를 포맷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한 거다. 한 번씩 정리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무실도 다 그런 면이라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당사자를 기소를 하면 재판에서 다툴 것입니다. 네, 정기적으로 PC 포맷하고 뭐 이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뭐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김근식 교수님, 뭐 핸드폰 한 번씩 포맷 하십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고요. PC도 포맷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노후화된 PC면 교체할 때 오히려 기존에 쓰던 거에서 남은 자료들을 옮겨가지 않습니까? 다운받죠. 다운받아서 저는 옮겨가는 게 맞다고 보고 핸드폰도 이제 새로운 핸드폰이 나와서 오래됐다 그러면 새로 교체할 때 기존에 자기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소중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 또 전화번호 기록 이런 건 저거 옮겨가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정기적으로 포맷한다는 이야기가 왜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되게 포맷은 보면 뭐가 그 기계가 잘못 작동돼서 이걸 지워야 될 게 있다든지 재정비해서 완전히 리부팅을 할 때 이제 할 때 쓰는 기법으로 제가 알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증거를 인멸할 때 포맷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을 접근했을 때 기존의 자료들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포매팅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서는 일반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전 당대표였고 그리고 586 운동권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저는 제가 알기로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결국 역사의 평가의 결국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또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 또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억지로 계속 부인하고 또 검찰에 셀프 출석까지 하면서 스스로가 나를 구속시켜라 이야기하는데 증거는 다시 다 뒤로 빼돌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국민이 우리 송 전 대표의 말을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아깝습니다만 정말 정치인의 마지막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제가 그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은 바로 송 전 대표의 주장 반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돼서
보좌관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이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 돈봉투 의혹 수사 시작 한 6개월 전쯤에 송 전 대표가 출국을 했을 텐데 이 언론에서 개인 관련한 이정근 씨의 이제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여기에 뭐 녹취가 많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그 당시 이 증거 자료들이 좀 사라졌다 이런 주장을 검찰에서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송 전 대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었죠. 그것도 한번 보시죠. 먹사연에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그런 문제는 다 법정과 검찰에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휴대폰을 우리가 상시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수사에 있어서 휴대폰이 절대적인 존재가 됐어요. 이게 증거로서 가장 그 증명력도 상당히 높고 본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휴대폰을 이미 제출하는 형식이 돼야지만 이게 수사가 진행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줘야죠. 예, 검찰이 이건 입증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고요. 수사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송영길 대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의 방어권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 곧 증거인멸이다라고 치안을 한다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수사를 못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저는 검찰이 수사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휴대폰 주지 않으면 수사 못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 돈봉투에 대해서 아직 뭐 소환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검찰에서 좀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자진 출두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빨리 좀 불러서 조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도 뭐 준비가 돼야 좀 불러서 묻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송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한 번씩 포맷 하시지 않느냐 많은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혹시 뭐 액정이 깨져서 갔을 때도 야 이거 날아가면 어떡해? 이 걱정이지. 아우 잘 됐네 포맷 한번 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송 전 대표가 검찰을 반박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를 문제 삼습니다.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태블릿 PC가 이게 나중에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탄핵을 부정하는 거냐? 거기엔 또 별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희재 씨하고 같이 주장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 지지자들이 변희재처럼 저렇게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겁도 없이 과감하게 발언한 사람이 없다. 근데 민주당 100명 의원 100명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진짜 들어보니까 대단하다. 윤석열 한동훈을 고발까지 해놓고 저렇게 떠든 사람을 왜 안 구속시키고 있지?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완전히 스토커 범죄 딱 적용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왜 참고 있냐 이거죠. 저는 지금도 탄핵은 불가피했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태블릿 PC 조작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진보 보수를 넘어서 증거를 조작한 것을 용인하면 되겠습니까? 악질 저질 괴담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이원석. 그럼 나도 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 빨리 변희재 구속시키라고. 네. 자, 지난 21일에도 태블릿 PC 조작설 꺼내들었고 이제는 이걸 꾸준히 제기해온 변희재 씨와 함께 방송도 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사실 옛날에 그 변희재 씨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비판하고 반대하면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그러니까 탄핵은 무효다라는 논리를 폈던 분인데 그분하고 전에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은 태블릿 PC가 사실이고 그래서 탄핵은 옳다. 그리고 한동훈과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잘했다고 박수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완전히 반대가 돼서 정반대 주장했던 분의 주장을
옳다고 얘기하면서 같이 방송을 하는데 일반 국민이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왜 갑자기 이 자리에 있다 저 자리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결국 이건 뭐냐면 이 송영길 대표가 자신이 검찰의 허위 수사, 조작된 증거에서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주장을 하려고 지금 계속 저걸 얘기하는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뭐 한동훈 검찰한테 지금 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더라도 이미 자신들이 옛날에 옳다고 얘기했던 그 국정농단 수사, 그다음에 최서원 수사를 갖고 지금 와서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고 사실 보수층도 그렇고 저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저분이 저 얘기하고 있지 않은 얘기를 들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이 검찰을 비판하고 싶어도 좀 옛날과 같은 좀 이 수미일관된 논리적으로 합당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좀 송영길 대표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송 전 대표 예전에는 그게 맞다 그랬죠. 뭐 이렇게 논란이 있었을 때도 사실 이게 검찰이 맞다 그랬는데 자신의 일과 겹치다 보니까 검찰을 부정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 장관과 송 전 대표의 주장, 왜 태블릿 PC를 돌려주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거 한번 보시죠. 태블릿 PC가 최소원이 거라면 빨리 최소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안 돌려주고 있어요. 증거 조작이 드러날까 봐.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내 PC라든지 핸드폰을 만약에 검찰에 압수수색에 가면 그것을 이미징을 뜨고 나서 돌려줘요. 개인 재산이잖아요. 근데 안 돌려주고 있다고 지금까지.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송 전 대표는 이제 보좌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다음 주 월요일에 합니다. 구속을 판사가 막아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보시죠. 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도망가지도 않고 수사에 다 협조했고 핸드폰 다 제출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판사님들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검찰 공화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검찰 조사 부르면 소환은 응하겠지만 검찰 조사는 절대 이 실용적 가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직접 이야기해야죠. 자, 근데 더불어민주당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돈봉투 사건 관련 의원들을 왜 자꾸 구속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그 전당대회 때 돈 받은 사람들 20명이니 한동훈 장관이 여기도 앉아서 표선에 참여하니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전당대회 때 그냥 좀 도와달라고 받은 것까지도 그 영장을 청구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칙이 불구속 기소 아닙니까? 불구속. 과연 그게 꼭 구속을 했어야 될 사유가 있었느냐? 구속에 반대하네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정은혜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 인멸이나 또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있을 때 또 구속 수사를 하게 되죠. 아마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이제 우리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혁신위가 또 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또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을 어서 수사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뜻에서 저는 구속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되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방금 PC 포맷, 휴대폰 이런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휴대폰이라든지 PC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속 딜레이되고 늦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계속 의심을 하고 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가 먼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이라면 우리 당의 절차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그만큼의 또 책임을 또 져야겠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요.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구속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공판 중심주의로 재판이 가는 그 시대의 흐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요 범죄의 종류에 따라 혐의자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혐의점을 받고 있는 이 돈봉투 사건은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 돈을 주고 표를 사가지고 선거 결과를 애곡시키는 정말 반민주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이런 범죄 혐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태까지 관료대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데 돈 300만 원이 국회의원들이나 되는데 뭐 그게 문제냐. 이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정리돼야 할 옛날에 그 잘못된 관행에 그런 사고에 젖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유인태 전 사무총장 하면 저희들 70년대 학교 다니는 예. 사람들로서는 정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런 언론으로서 존경받는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말만 잘못해도 성범죄로 갖다 처벌받는 그런 세상으로 엄격하게 바뀌었는데 네. 예.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국민들 시각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예. 저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너무 민주당에 대해서 온정주의적이지 않은가 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수십만 원 받은 사람들도 구속된 게 현실인데 300만 원씩 받은 국회의원들 또 돈을 만든 사람들 어떻게 이게 그냥 둘 수 있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범죄라고 지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이게 구속할 사안이냐 하는 부분 글쎄요 좀 형평성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유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은 부정했습니다. 안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결국은 저 정당에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민주당에서도 뭐 저기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무소속 혹은 신당으로 뭐 나가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의도는 다 까마귀고 저거들은 다 백로라고 하는 사람들 예. 그 신당 못 만들어요. 시민운동을 했다든가 뭐 난 별로 속은 뒤집어보면 더 검은 놈도 많더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럼 무소속은요? 그 뭐 떨어지려고 나가나요? 기호 1, 2번 안 달고는 그 뭐 어렵죠. 근데 안 나온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온정주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입제 스펙 좀 만들어 준 것 가지고 무슨 멸문지화를 당하냐 이런 설명도 붙였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돈을 받은 돈봉투 예.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꼭 구속을 해야 되느냐 이야기도 민영상 원장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의 그런 기본적인 과거의 행태들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치부하는 그런 식의 아마 온정주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네. 불구속 수사냐 구속 수사는 물론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만 돈의 액수 그다음에 정당의 정치 문화 때문에 구속 불구속을 가리는 게 아니고요. 범죄 중대성 플러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동의안 넘어갔던 우리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왜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까요?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인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싸워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과 불구속은 그 관점에서 검찰 쪽에서는 그러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증거인멸이라든가 부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렇지 뭐 300만 원 받은 게 크다 적다. 이거 그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치 문화에 익숙했던 분 입장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까 민 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시대의 기준에 안 맞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조국 장관이 무슨 뭐 스펙 쌓해가지고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또 온정적으로 봅니다만 유인태 전 총장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그런 시선을 가지는 건 좋다고 서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또 현실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그 죄가 크든 적든 간에 적어도 자기가 진보연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다른 정치인들을 비난해왔던 자기 기준에 따져보면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 스스로 석고대죄하고 잘못을 빌었어야 되는 마땅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온정적으로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이야기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유 총장님 말씀 감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은 못 나올 것이다라고 말한 건 여전히 그건 현실적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나올 만한 깜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요, 추미애 전 장관, 뭐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신당을 만들어서 뭉칠 수도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좀 다르겠죠. 출마를 본인은 할 생각이 있어 보이는데 조 전 장관과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조 전 장관 나오는 거를 너무 막는 것도 좀 비인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손혜원 의원은 아예 신당을 만들어서 같이 좀 하자 이런 입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움직임 가지고 조 전 장관을 통해 문파를 재결집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독주도 마시고 쉐코시도 안주해서 마시면서 딴 사람한테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왜 조국에게는 했겠습니까? 문파를 조국을 통해서 결집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뭐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견을 모 언론사에서 이런 데서 실시했잖아요. 이게 벌써 성공한 거예요. 조국 입장에서는. 네.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김성태 전 의원의 저는 전망이 정확하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뭐 문 전 대통령이 관여를 하시거나 뭐 그리고 특히나 그 관여를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본인의 세력을 결집한다? 글쎄요.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뭐 물어보면 불출마하시는 게 맞고 뭐 정치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 출마하실 수도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판단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당선되더라도 그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1심에서 받은 형을 그대로 받아버리신다면 의원직 상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사법적인 판단이나 책임을 다 하신 뒤에 저는 정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성태 의원이 조금 어떤 차단의 의미에서 이런 전망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자, 배성규 의원은 정치 전문 기자인데 어떻게 봐요? 네, 저는 출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몇 %?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가 선거법을 지금 도외시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거법을. 지금 선거법이 고쳐졌나요? 전번에 그 난리가 났던 비례위성정당 선거법이 고쳐졌나요? 비례정당 가능하죠.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비례정당이 그 출범할 수 있는 그 선거법을 고치더라도 지금은 그 여야 그 1당 1, 2당들이 비례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는 정도만 지금 한다고 해요. 만일 그렇다면은 이게 그 소수 비례 정당들은 큰 득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선거법으로 만약 선거법이 고쳐진다고 한다면 조국 당이 비록 지역구에서 몇 석 못 얻더라도 비례 정당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한 비례 정당으로 상당히 큰 의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조국 정당이란 신당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거법으로 하면 그런 소수 정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만 지금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도 그거를 그 빌미로 해서 그거를 하나의 그걸로 해서 아마 새로운 신당이 뜬다면 조국을 앞세워서 아까 말한 뭐 손혜원, 추미애까지 다 뭉치는 그런 신당이 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나 야나 위성 정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죠. 다만 소수의 분들이 모여서 전국 단위 비례 투표 따로 하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면 한 석, 두 석 이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의사면허 뭐 반납인지 아니면 박탈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반납했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박탈한다 그러고 그럽니다. 유튜브 활동하는데 노래까지 하네요. 보시죠. 동요 하나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음원이 발매가 됐습니다. 동요 녹음이라는 건 사실 제가 뭐 아무 때나 막 갑자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수도 아니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왜냐면 제 음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의미도 있고 해서 같이 한번 해보게 됐고요.
네. 자, 미닝이란 예명으로 음원까지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부른 거죠? 그러니까 부른 건데 목소리 톤은 굉장히 다르네요. 다른데 뭐 본인이 준공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조 전 장관은 딸이 과거에 드럼도 배운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민현상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재능이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또 이제 그 발전시켜서 예. 본인의 성취도도 높이고 또 본인을 좋아하는 또 조국 전 장관을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조그만 행복이라도 기쁨이라도 주고 하면 네.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저런 일들이 조국 전 장관이 출마했을 때 어떤 그 여론몰이에 네. 한 그 방편으로 작동하려고 저런 그 예능까지도 동원한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런 의심이 들면서 그렇게 갖는 것은 너무나 정치를 쉽게 생각하고 희화하는 측면도 있다. 네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 전 장관은 조민 씨 행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민 씨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의대 공부하랴, 뭐 의사 자격 시험 보랴, 인턴하랴, 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나서 지금 여기저기 뭐 맛집 돌아다니고 뭐 이러고 즐거운 생활 한 10여 년간 전혀 뭐 공부만 하다가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오래 더 하라, 오래 더 쉬고 놀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편안한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자아실현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2의 약간 자아실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곧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런 행보가 어떻게 비춰질지 좀 궁금한데 정은혜 의원은 어떠세요? 네, 일단 그 조민 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뭐 주요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오늘 8월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조민 씨의 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뭐 요즘 젊은 세대들 또 MZ 세대들 뭐 개인 스튜디오 가서 녹음하고 영상도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좀 저는 익숙한 모습이긴 합니다. 제 주변에 젊은 친구들도 그런 행동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제 공인으로서 또 공인의 자녀로서 또 스스로도 또 이제 공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런 영상들 뭐 노래를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저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 조민 씨가 아마 의사보다도 저런 유튜버로서의 자기 자아실현 길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본인이 뭐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국민들이 볼 때 저게 보기에 진짜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범죄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살인범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 자기가 했던 그 살인 행각을 책을 써가지고 그 책으로 대박나는 그 설정을 한 시나리오예요. 예. 뭐 그렇게까지 비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조국 교수도 그렇고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유튜브 하나 계정 열어가지고 20만 구독자 모으기 쉽겠습니까? 조민이니까 가능한 거죠. 왜? 범죄자이고 범죄에 공범했던 사람인데 그 범죄자가 정치적 양극화 논리에 따라서 특정한 열성 지지자들을 자기 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인 것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유튜브 해가지고 저 음원까지 내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범죄를 이용해서 인지도를 올리고 마케팅하는 건 정말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자, 뭐 조민 씨의 어머니는 뭐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 거고요. 아버지도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법정 구속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민 씨는 정경심 전 교수의 판결문에 공범이라는 게 적시는 돼 있습니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조민 씨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출마하냐 마냐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낙선을 위해서 마포에 공천해야 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안 그럴 거다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보시죠. 자객 공천설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낙선시킬 카드로 한동훈 장관을 마포 올 정도에 출마시킬 거다. 물론 당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윤 대통령이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보다는 행정가가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총선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은 한 장관 개인의 선택에 달린 건데 예. 글쎄 어떤 선택을 할지는 봐야겠죠. 용산 분위기는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저도 드는 게 좀 있죠. 네, 하태경 의원이 뭐 주류는 아닐 텐데요. 용산 분위기는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사실 아직은 그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 안 나온다 섣불리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용산의 분위기는 사실은 조금 아닌 쪽에 아직은 좀 가깝다고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신임이 여전하고 또 아직도 한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아직 많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은 또 특히 국민의힘의 또 이 핵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한동훈이 나와서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역할을 해줘서 뭔가 붐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원희룡 장관이나 뭐 권영세 장관 이런 장관급들도 지금 다시 줄줄이 나올 거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을 비롯해서 그래서 뭔가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강변 벨트를 위주로 뭔가 큰 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죠.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마포 얘기도 나오고 뭐 또 광진 뭐 용산 뭐 송파 뭐 온갖 다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사실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당선 가능성도 있으면서 뭔가 전국적인 선거에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건 다 윤석열 대통령 의중 안에 있습니다. 예, 뭐 윤 대통령 의지 플러스 한 장관 개인의 선택이겠죠.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근데 늘 국회만 열리면 한 장관, 뭐 야당 의원들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법사위가 다른 일로 감사원 관련해서도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먼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진 민주당 김의겸 의원 그리고 김도우 법사위원장 간의 신경전 한번 보시죠. 장관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석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니까. 네. 아닙니다. 자, 장관님 이석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아니 뭐 2, 3분 정도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답을 안 주니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자, 김의겸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만 하십시오.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필요한 자료 검열이 너무 심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 자꾸 매도를 하십니까? 검열이라니요. 의사진행 발언을 적확하게 하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제동을 걸으실 필요가 뭐가 자료 있습니까? 제출 요구를. 네, 김도우 위원장은 법안 통과 끝났다는 거예요. 장관이 있어야 하는.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김의겸 의원이 하려고 하니까 장관이 이제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이 한동훈 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김도우 위원장이 딱 잘라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의 법사위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바로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간의 단군 이래의 격돌입니다. 한번 보시죠. 전현희 권익위원 감사 보고서가 조은석 주심위원에게 넘어가면 조은석 주심위원의 컴퓨터에는 두 가지의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람, 또 하나는 반려. 맞죠? 제가 위원 버튼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그분이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모니터상에서 열람을 했냐는 거예요. 말 돌리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거요.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종이 본 거는 제가 확실히 보고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차례요. 자, 거의 한 주 동안 보셨습니다. 열람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완료가 되고 통상의 경우 보통 한 제가 시간도 열람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그렇게 실컷 보시고 안 누르는 분은 74년 만에 처음입니다. 저분만 왜 그러시는지 뭐 눌러내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람 버튼을 안 누른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의결된 데 원안에서 많이 일탈한 겁니다.
권한 범위를 넘어서 감사위원회 주인이 요구를 했고 누구고 강요했고 감사위원회 기망했습니다. 감사원 직원들은 주인이 심리적으로 누굽니까? 너무 유병호 힘들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주인입니까? 현장에서 왜 거기 피땀 감사위원회 흘리는 안 직원들이 들어가 주인입니다. 왜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그 거예요? 법은 당원의례를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조은석 된다는 걸 의원이 아시는 겁니다. 1965년생입니다. 무슨 당군 그리고 기자들이 미래까지 대기하고 쳤습니까? 있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에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런 답변 태도가 6월 그 자체가 1일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여하시는 게 맞습니까? 뭐라고요? 모해. 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제 그만뒀습니다. 이제 복무감사 실시해서 결과서 공개했는데 이걸 둘러싸고 감사원 내부가 뭐 말하자면 전 정권 사람, 현 정권 사람 이렇게 충돌을 한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볼 거냐 아니면 문제 없다고 볼 거냐 뭐 이런 부분 가지고 감사 의결서 제출하고 뭐 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전현희 전 위원장 개인 거를 싣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 딱 부딪힌 겁니다. 자, 배성규 의원.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지금 이게 감사원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전현희 전 위원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 감사 결과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럼 이제 감사위원들이 보고서 이건 넣고 빼자. 나는 열람했다 아니다. 이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은석 주시민 그분은 열람은 많이 했는데 열람한 그 클릭을 안 눌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케이 안 했는데 패싱하고 이 발표한 거 아니냐라고 야당이 문제 삼으니까 지금 사무총장이 아니다 그분 당군 일에 최대로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군 일에란 말은 뭐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전현희 전 위원장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많이 뺐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 또 거꾸로 주장한 거예요. 이걸 서로 맞붙었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 누구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은석 주심은 그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거고 그게 공개가 됐지만은 근데 실제 또 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전현희 전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전현희 전 위원장이 어디까지 문제가 있었느냐를 갖고 지금 논쟁 와중에 이게 벌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감사위원들로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게 한쪽은 야당 편, 한쪽은 여당 편 이러다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거의 그냥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위원회가 이게 지금 정치화돼 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데 이거를 지금 오늘 국회에서 여실히 보여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그러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이 열람을 눌러야 이제 결재가 되는 건데 이걸 안 눌렀는데 이거 올렸다는 거예요. 이 사무총장이. 그랬더니 이 유병호 사무총장은 결재 승인권자는 나다. 근데 본인이 이제 결재를 최종적으로 열람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되는데 종이로 열람한 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봤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결재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충돌을 한 겁니다. 이 답변 태도 놓고는 최강욱 의원과도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총장 질문을 하는데 자꾸 끼어들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경고하는데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감사원 같은 헌법기관, 사정기관의 주요 간부가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게 그런 걸 갖고 여쭤볼게요. 객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객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원 사무처의 관리감독 책임자가 누굽니까? 저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잘 모르고 지금 앉아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월권을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책임자가 아니고요. 원장의 명을 받아서 저희가 당연히 원장님의 명을 받는 거고요. 사무처 지휘감독 다 듣고 말씀하시라고요.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불법이네, 중범죄네, 기망이네 이런 얘기들 계속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단군일에 저런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에서 저런 식으로 위원들을 겁박하고 나대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뭐 서로 간에 충돌 있고 당군 일해가 자주 나옵니다. 설명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참 정권 초부터 항상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감사원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오늘 전 태도가 지난번에 조은석 그 감사위원회 어떤 소회가 있었는데 당시 사무총장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감사위원 회의에서도 상당히 자기 위주로만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었었는데 오늘 이걸 국민들이 다 여실히 확인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감사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근데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이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 빠질 수가 없죠. 당연히 수사기관을 통해서 직권남용으로 뭐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어떻게 다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감사를 은폐했다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네. 답변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알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예,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한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장관급 인사 2명, 차관급 인사 13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 끈 게 바로 문체부 2차관, 역도 영웅 장미란 용인대 교수인데요. 과거 장 교수의 인터뷰 한번 보시죠. 그냥 다치지 않고 잘 끝나서요. 그래도 운동할 수 있어서 올림픽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고요. 장미란이라는 사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역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꿈을 꿀 수 있었고 또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그냥 저한테 이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는 거.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일이든지 준비가 되고 기회가 되면 저는 열심히 하고 싶고. 네,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 차지했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위, 3위 메달리스트들은 다 약물 반응으로 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만큼 이 드는 운동이고 힘을 쓰는 운동이다 보니까 스테로이드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 당시 선수에게 내추럴, 그러니까 운동과 식단만으로 근육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켜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장 교수, 그러니까 용인대 교수인데 장 교수의 차관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과거에 이제 사격의 그 박종길인가요? 예. 그리고 수영의 최윤희 그 차관이 발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역도 영웅 장미란 전 선수가 이제 발탁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장미란 선수의 그 체육 활동의 영웅적인 활동도 있지만은 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바라는 체육 행정에 있어서의 네. 공정을 실현하고 체육 행정에 있어서 불공정한 카르텔을 깰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일을 하는데 적합자가 아닌가라는 측면을 보고 발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자, 일부에서는 그런데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잘했다. 여권에서는 아주 칭찬 일색입니다. 근데 반면에 일부에서는 아니 체육 선수,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차관이냐, 행정 뭐 아냐, 바지 차관이냐, 뭐 이런 댓글도 일부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자, 정은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역도에서도 굉장히 전설 같은 인물이고 예. 되게 국위선양을 하신 인물이고 사실 저는 자질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용인대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고 또 박사학위도 받으셨죠. 그리고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도 이제 체육계에서 좀 같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사격 선수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대한사격연맹의 경기 일반 사격 선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진종호 선수와 같이 사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전문 네. 체육과 관련해서 사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된 정부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생활체육, 일반 국민들 그리고 또 엘리트, 우리 선수들 키워내는 것, 이 부분을 장미란 선수가 너무 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논평은 이거예요. 윤 대통령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릅니까? 뭐 장 선수를 특정한 건 아닙니다만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그리고 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첫 개각인데요. 장관급은 2명이었고 나머지는 차관이었는데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많이 내려보내서 아마 용산이죠. 용산 대통령실과
뜻을 좀 국정 철학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